안녕하세요. 자, 3월 23일 날 9급 공무원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자, 그중에 이제 형사정책, 보직 형사정책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급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9급은 올해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까 매우 궁금했는데 대부분 시험에 처음 도입이 될 때는 많이 어렵지는 않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올해 보고직 형사정책 9급 문제를 보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무난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에 따라서는 좀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고 쉽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고 평상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습득을 하셨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게 출제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법령과 또 법령 판례를 이렇게 묶어서 출제되는 사례도 많으니까 법령 판례 포함해서 11문제 나왔고요. 네, 이론 문제가 9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법령 부분은 보호관찰법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 외에는 소년법 같은 경우 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형법 문제라든지 성충동 약물치료법, 전자장치 부착법, 스토킹 범죄,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등등해서 이제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또 유의할 건 뭐냐면 요거 판례 문제가 세 문제. 그러니까 100% 판례라기보다는 법령과 판례를 이제 섞어서 낸 문제인데 그래서 판례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보다는 이제 보호직에서는 판례가 조금 더 많이 중시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판례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이론 파트에서는 범죄 원인론 범죄 원인론이 몇 문제 나오는지 많이 관심이 많죠. 여기에 네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앞에 개관 부분부터 범죄 대책론 등등등 그 외라고 할게요. 그 외 이것은 5가지가 여기저기서 종합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법령 판례 비중과 이론 비중이 60 여기 뭐죠? 55%, 45%가 되겠죠.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또 상중하를 한번 나눠봐야죠.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상은 0으로 잡았고 중이 11, 하가 9, 한 요 정도 비중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갈리겠지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피해자 개인 사정 신고에 따른 불편 불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재량도 바로 원인으로 많이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편 불이익은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기관의 자유재량은 수사기관의 어떤 편견이나 자유재량으로 인지는 됐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하죠. 그다음에 2번 암수범죄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범죄를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범죄에서는 나타나기 어렵죠. 경미한 범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3번 암수범죄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에 대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관찰 방법이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는 간접적 관찰 방법입니다. 뭐 직접적 관찰은 뭐 자연적 관찰, 실험적 관찰, 뭐 CCTV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직접적 관찰이 되겠고. 자, 4번 암수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피해자 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 뭐 마약 범죄, 또 윤락행위 범죄, 도박 범죄 등등등 이런 범죄에서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암수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2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선고유예 받았다 그러면 1년으로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유예기간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3번 소년 가석 방지하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위원회가 정한다.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임시 퇴원할 때 이 4번 지문처럼 4번 먼저 볼까요? 임시 퇴원자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2년 이하의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 정한 기간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예, 가석방은 소년이든 성인이든 가석방이 됐을 때 이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 기간에 관해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받게 돼 있어요. 가석방 기간.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인의 가석방 기간이 어떻고 소년의 가석방 기간이 어떤지를 이제 생각해서 그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기형은 10년이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 형기의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남은 형기가 되고 유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소년은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죠.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그래서 이미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게 가석방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이버전 문제입니다. 범죄학 이론 중 낙인 이론의 정책적 함의. 그죠?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사사법기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 때문에 전과자로서 낙인이 되고 그에 따라 재범을 계속하게 빠지게 된다. 따라서 비범죄화하거나 이런 다이버전을 많이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2번 소년범에 대해서 그죠? 특히 이 뭐랄까 변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일 경우에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년범은 더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다음에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 훈방 통고 처분 틀렸죠? 훈방과 통고 처분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와는 관계없죠. 검찰 단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기소유예죠. 기소유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게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줄여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범죄사건 지금 그렇게 되겠죠. 다이버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용을 피하고 사회 내척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설 수용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관들이 업무량이 줄어들고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자, 4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범죄 이론입니다. 일탈행위의 원인은 유아기의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유아기의 발달 단계에서 뭐 성적 욕망, 리비도 해가지고 유아기의 경험으로서 뭐 구승기, 항문기, 뭐 낙문기 등등등 해서 이때 발달 단계 문제가 발생하면 일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2번 인간의 무의식하면 에고가 아니죠. 자, 프로이트의 본능 충동의 세계인 이드와 현실 인식의 세계인 에고. 그 다음에 양심 통제 세계인 슈퍼에고. 이 중에 요거 두 가지가 무의식의 세계로 무의식적 본능 충동, 무의식적 양심 통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현실 인식,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이들은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 욕망 맞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는 도덕적 원칙, 양심 통제의 세계. 그래서 이들의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5번 사회 해체 이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재조직화, 사회 통제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일정한 지역 사회의 해체가 된 지역에서는 어떤 안 좋은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시의 재조직화를 해결점으로 제시합니다. 이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발생률이 높은 게 아니라 멀어질수록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범죄율은 반대로 낮아진다. 이거 반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업무 중심지대 다음을 끼고 있는 변이지대 같은 데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3지역, 4지역, 5지역 바깥 지역으로 나가면 안정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봅니다.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가 높은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사회 해체, 높은 범죄율. 바로 지역사회 해체 지역에서 안 좋은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쇼와 맥케이의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버제스 동심원 이론은 소위 변이 지역의 범죄율이
거주민들의 국적이나 인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해체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다. 자, 6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유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자, 1번 보호관찰관은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 소환에 불응할 때 검사에게 구인장 신청. 이거는 보호관찰관이 아니죠. 누가 한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 바꿔서 하는 거 놓치고 딱 읽으면 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죠. 보호관찰소장. 그다음에 2번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가 실효됐다. 이거는 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산입되지 않다가 형기에 산입을 해야 되겠죠. 산입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구인한 대상자를 유치하기 신청이 있다. 검사는 구인된 때로부터 몇 시간? 매우 중요하죠. 48시간 내에 판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하거나 48시간 내에 그 청구를 안 하면 석방하거나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이고 4번 보호관찰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려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유치허가를 받은 때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필요할 때 구인을 하고 유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유치 사유인데 이때 바로 그 집행유예 취소 청구 자체는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신청.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7번 부정기형제도 옳지 않은 것. 소년이 법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일 때 바로 장기 단계를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의 특례법에 따르면 소년에 대해 부정기형 선고할 때 장기 15년 단기 7년 초과하지 못하는 특별 규정이 있죠. 소년법이 여태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규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비교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소년법은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조금 더 그죠?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니까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소년교도소장은 부정기형 선고받은 소년 단기 3분의 1 경고한 때 소년교도소 제지 관할 보호관찰 소장에게 통보하는 거 아니죠? 왜? 부정기형이 단기 3분의 1이 경고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위해서 누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죠. 위원회에 알리게 돼 있죠. 보호관찰소장은 아니다. 중요한 조항이었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심판 대상은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바로 항소심 판결 사실심이죠. 자, 상고심에서 심판 대상은 그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부 그 제대로 판단했느냐를 법률심,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항소심 판결 당시에 미성년이었는데 나중에 상고한 이후에 성년이 됐다. 나이가 먹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먼저 항소심 부정기형 선고를 위법하지 않다. 왜냐하면 항소심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당시에 항소심의 나이는 소년으로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항소심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상고심에서 따지는 거니까 이 항소심의 판단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죠. 중요한 판례죠. 자, 8번 범죄 이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맞죠? 에이커스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요소. 차별적 교제,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학습 이론을 주장을 했고 바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범죄 또는 일탈 등을 설명합니다. 자, 2번 라이스 나이의 내적 외적 통제 이론에 따르면 애정, 인정, 안정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청소년 욕구가 가족 내에서 충족된다면 범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 통제예요. 그래서 라이스 같은 경우는 내부적 통제 이론.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내적 통제 능력이 개인 통제 이론이죠. 개인 통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런 요소가 좌우를 하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 직접 통제, 간접 통제, 내부적 통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이런 거, 안정감 이런 것들이 통제력을 키워준다. 그게 그게 적으면 통제력이 낮아서 범죄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3번 허쉬 사회유대 이론 모든 잠재적 범죄로 자신의 행위로 주변인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저지르지 않는다죠. 예, 정말 반대로 딱 적어놨죠. 예, 사회 연대 내지 유대의 요소라고 해서 허쉬 같은 경우에는 애착, 전념, 참여, 신뢰 네 가지를 주장하고 이런 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과의 애착, 어떤 일상생활의 전념, 뭐 어떤 레크레이션 등등등 사회생활의 적극적인 참여, 규범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높을수록 범죄율은 낮아진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주변인과의 관계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애착 관계고 이게 깨지는 걸 두려워해서 애착 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깨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범죄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저지르지 않게 된다. 4번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자신의 병에 책임이 없다. 바로 사이크스 마차의 5가지 중화기술 이론 중 책임의 부정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어 하고 남의 탓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 다음 9번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개별주의 틀렸죠. 소년보호를 취할 때 소년사건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한계사건 취급하는 이건 아니고요. 개별주의는 각각의 소년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해서 그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처우를 해야 된다. 이게 개별주의죠. 자, 정답이고. 2번 인격주의, 소년의 어떤 개성 환경, 인격을 중시해서 처우한다. 과학주의, 어떻게 전문가의 조언 등 과학적인 근거로 처우를 할 것인가. 협력주의는 국가의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보호기관이나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력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죠. 자, 10번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 옳은 거 고르시오. 1개월 이내에 소년을 성취에 따른 처분 장기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1개월 내 소년을 성취와 장기 이거 병합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단기보호관찰 받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준상을 위반했다.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틀렸죠. 보호관찰 보호처분 중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이 있는데 이건 그냥 1년으로 한다. 딱 해놓고 연장 규정이 없어요. 딱 이러고 끝이야. 연장 규정 없음.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그냥 딱 1년. 장기는 2년으로 하되 딱 2년입니다. 근데 거기에 연장 규정 1년까지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그러니까 최대 3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차이가 되죠. 그래서 2번의 단기보호관찰은 연장 규정이 없으니까 틀렸고 3번도 틀렸죠. 장기보호관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내라고 하면 안 되죠. 원칙을 하더라도 2년으로 한다고. 이내와 다르죠. 거기에다가 또 연장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호관찰 처분할 때 1년 내의 기간을 정한 야간의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바로 부가처분으로서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다음. 이거 보기 전에 보호처분의 병합 규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나왔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암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시험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또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해설에 있는 보호처분 병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맨 끝에 보면 보호처분의 병합 소년법 32조 2항 해가지고 다음 각호의 처분 상호 간에 전부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1, 2, 3, 4, 5호가 있고 1호는 제1항 1호, 2호, 3호, 4호가 병합이 가능하고 제2호는 1항 1, 2, 3, 5호 이런 식으로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그 처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이 네 가지가 그죠? 여러 개 섞어서 병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병합을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1, 2, 3, 4, 5호 1호에 해당이 되는 게 두 문자로 해서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얘들이 병합 가능하고요. 2호는 끝에 장자만 틀리죠. 보호관찰, 수강, 보호자 등의 위탁,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다음에 장기보호관찰 이렇게 되고 제3호는 단기보호관찰과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단기보호관찰과 C. 4는 장기보호관찰과 또 C. 그죠? 시설. 그다음에 5호가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내 성취 장1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 보신 게 요거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이런 류의 문제는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자, 11번 백가리야. 옳지 않은 것. 형벌의 목적하면 바로 범죄 억지를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맞죠? 그다음에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처벌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 신속, 확실, 엄중성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3번 형벌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 그래서 너무 편차가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넘어서는 정도를 하는 거, 이거 죄형 균형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은 정확하게 수치로 고통과 쾌락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약간 넘어서면 고통이 더 크네,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이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는 과도한 형벌이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4번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사형제도는 폐지되고 사면제도도 폐지를 주장했죠. 사면제도는 이거 무질서와 법의 존중심을 훼손하고 자비라는 얼굴한 가면이다 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제도도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자, 12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취소.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당해 보호 사건에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다면 그 새로운 처분을 한 판사는 이전에 보호처분 소년법에 조회하여 이전의 처분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이거 아주 강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전 처분과 새로운 처분 중 어떤 거를 유지하고 어떤 걸 없애는 게 낫느냐. 그래서 이전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라고 해야 옳은 지분이 되고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당해 사건 본인 처분 당 19세 이상이다. 그러면 법원이 소년의 피고 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다 결정으로서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심리하다가 소년부로 넘어왔는데 19세 이상은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고, 그죠? 형사 사건으로 가야 되겠지. 그 소년법 판사는 바로 법원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보호처분 계속 중 당해 보호 사건 본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때에는 보호 사건과 유죄 판결은 어떻게 둘 다 유지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각각 별개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재량이죠. 판사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면 보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보호 처분이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어느 하나의 것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유죄 판결과 보호 처분일 때는 보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4번 보호처분 계속 중 당해 보호 사건이 본인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을 밝혀진 경우 바로 경찰서장 송치다. 그러면 판사는 어디에 보낸다? 검사한테 보내서 바로 19세 이상이니까 기소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도록 검사에게 보내게 돼 있죠. 자, 13번이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옳지 않은 것. 1.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 결정, 확정, 가석방, 임시퇴원된 데로 시작된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관찰이 들어간 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거.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법에 따른 단기, 장기 보호관찰, 그런 건 이제 결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가석방이 되면 원칙적으로 받으니까, 임시퇴원이 되면 반드시 또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2번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바로 형 집행 종료 명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받다 말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 남은 거는 집행 종료 후에, 면제 후에 받게 돼 있습니다. 3번 판례에 따르면 집행 유예하는 경우 명예지는 보호관찰은 장래 위험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방해하기 위한 바로 보안처분의 일종이다라는 취지죠. 4번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과할 수 있는 특별준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력할 것이라는 이런 것은 수강명 대상자 그대로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왜? 보호관찰법에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과 특별준상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유도 다르다.
별개의 것을 거기에 규정이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자, 14번 문제죠. 갈등 이론 문제입니다. 터크의 법은 법제도 자체보다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력 갈등 이론 또는 터크의 범죄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권위, 힘을 중시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어떻게 범죄자로 만들어가느냐의 과정을 중시하는 터크의 이론 맞고요. 셀린, 이질적 문화사에 발생하는 갈등은 1차적 갈등. 그 다음에 하나의 단일 문화가 독특한 규범, 여러 상이한 문화로 분화되는 건 2차적 갈등. 예를 들면 병합, 이민 등등등 전혀 다른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게 1차적 갈등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지만 이 안에서의 세대 간 갈등, 빈부 간 갈등, 뭐 도시 농촌 간 갈등 이런 건 2차적 갈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3번 스피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할 때 소외되는 인구 양산됨에 따라 많은 일탈적 행위.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AI가 그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의 모든 역할을 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발달을 했죠. 이렇게 되면 단순 노동자 같은 거, 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는 문제 인구의 생산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런 실업을 하게 되고 그러게 나중에 범죄적인 문제와 연결이 될 것이다. 스피처의 견해입니다. 4번 본거 법규범과 사회문화적 규범의 일치도 법집행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규범 집행에는 갈등의 존재가 범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터크의 범죄화론, 아까 1번 지문과 관련이 되는 터크의 범죄화론 내지 권력 갈등 이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힘, 여기 또 문화적 규범의 일치도 여부, 그 다음에 힘의 차이, 바로 권력, 정치적인 권위,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범죄화, 누군가가 힘이 없는 사람이 범죄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질 것이다. 터크의 이론이죠. 본거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범죄의 경제적 결정론, 경제에 따라서 범죄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15번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형벌이 사회 규범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가지면 범죄가 예방된다. 그죠? 일반 예방하면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이 있는데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런 규정과 이런 집행을 통해서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면 적극적 일반 예방은 바로 규범 의식을 강화해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2번 브렌팅햄과 파우스트 제시한 범죄 예방 구조물에 따르면 사회 환경 가운데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정화, 환경을 처음부터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3차가 아니라 1차입니다.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뭐 시건 장치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감시, 순찰 이런 것 그게 이제 1차 예방이고 정비를 통한 범죄 예방. 2차는 범죄 가능성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조기 발견, 교육 등을 통해서 범죄를 막는 이게 이제 2차 예방이 되겠고, 그다음에 3차 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자, 범죄자에 대한 개선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범 방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은 1차 예방과 관련이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셉테드의 모델 바로 사전적 범죄 예방, 그죠? 환경 설계, 주택 건설 설계 등등등을 통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번 일상활동 이론, 범죄 예방에 관한 범죄자의 범죄 성향 동기를 감소시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범행 기회, 범죄자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상활동을 통해서 범행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여서 기회를 감소시켜서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얘기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벌금형에 대한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 거,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 가능하죠.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자격정지, 벌금을 과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정답이죠. 옳은 거니까 허용되는 거. 2번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안 되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최근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500만 원 이하죠. 1,000만 원짜리는 불가능하다. 자, 3번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바로 일수벌금제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 간의 논의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법에는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5번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바로 집행유예 시 병과할 때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과연 그 일부의 개념이 뭐냐에 관한 또 판례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자유형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의 병과의 개념은 두 개 이상의 형일 때,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일부의 개념은 지금 벌금형, 그건 이제 자유형에 관한 판례였지만 벌금형이다 그러면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고 뭐 300만 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둘 중 하나는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이거를 나눠 가지고 이 중에 뭐 얼마는 하고 또 뭐 얼마는 안 하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4번 질문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딱 하나의 형이죠. 그걸 갖다가 나누어서 얼마까지만 유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에 따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입니다. 자, 신상정보 등록이 된 성범죄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하면 면소가 안주되고 그러면 신상정보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다음에 2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제도의 교화 개선의 중점이라기보다는 그죠, 그 사람을 신상정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거죠. 지역사회 안전 강화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신상정보 등록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고 공개 고지를 법무부 장관 틀렸죠. 집행하면 그러니까 여기 등록제도와 공개제도, 고지제도가 있는데 등록제도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고요. 등록한 것을 여성가족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개와 고지 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뒤가 바뀌었죠. 요거는 바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인데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판례에 따르면 공개 고지 명령제도는 범죄를 한 자의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이 형벌과는 분리되는 바로 보완 처분의 일종이죠. 본질을 달리한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성추도 약물치료법입니다. 치료명령은 범죄 예방 정책국장의 지휘, 보호관찰과 집행 틀렸죠? 지휘하면 우리 각종 보안 처분 관련 법령에서 검사의 지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검사가 지휘하고 보호관찰관 집행. 1번이 답입니다. 기존에 이런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그 기출이 많아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번 치료명령은 받은 사람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바로 보호관찰 허가. 7일이라는 숫자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허가제 약물치료명령 대상자는 조금 더 일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고명령 대상자보다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뜻이죠. 3번 치료명령 받는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 치료감호 집행 종료 가족료 치료 이탁으로 석방이 됐을 때 얼마? 석방 2달 전이죠.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2개월 이내에 이전에 집행을 합니다. 4번 치료명령 집행 중 구속영장 받아 구금이 된 때 치료명령 집행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구금 해제
또 금고 이상의 지평을 받지 않는 걸 확정이 되면 그때 남은 거를 정지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정지했다가 잔여기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특정 범죄입니다. 최근에 스토킹 범죄가 들어가서 지문에 또 스토킹 범죄를 집어넣었죠. 네. 마침 우연이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 또 정답이 됐습니다. 자, 1번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 저지른 때 성폭력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분양 명령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재량입니다. 2번 검사는 스토킹 범죄 2회 이상 범하여 유죄 판결 확정받은 경우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우리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로의 부분이 잘못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회 이상 습벽이 인정이 된 때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 또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검사의 재량입니다. 3번 검사는 미성년자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면제된 후 다시 저지른, 똑같이 미성년자상 유괴 또는 살인범죄도 마찬가지인데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질렀다면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적인 필요적 청구죠. 그다음에 4번 검사는 강도범죄 부착했던 부착 전력이 있고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도 재량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20번 문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조치 옳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작년에 몇 개월 전에 7급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 또 이제 9급에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앞으로 출제가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죠. 자,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자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분리 및 범죄 수사 조치를 해야 된다. 하게 돼 있고요. 2번 사법경찰관 스토킹 신고 관련 스토킹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를 우려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하여 결정으로서 바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법원의 권한이 있고요. 4번이 틀렸죠. 사법경찰관은 원활한 조사 심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국가경찰로서 유치, 구치소 유치 이런 유치를 경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의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다면 그 다음에 법원이 결정을 하는 제도고 법원의 결정 중에 바로 국가경찰관으로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문제를 보다 보면 뭐 개인에 따라서는 각각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한 내용으로 무난히 잘 출제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개중에 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 같으면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무난한 난이도로 평균적인 난이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출제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시험 보신 분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내년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의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